지어놓은 전원주택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항상 완성되어 있는 집으로 들어가다가 뭔가 기둥부터 짓는 집을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때 막 집 지을 때 뭐 거의 뭐 매주 간 것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늦게 밤에도 정말 제대로 공사를 잘 하셨나? 이러고 가서 보고 오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요, 많은 집들이 한꺼번에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집을 짓는데 정말 기둥이 각양각색인 거예요. 근데 그 기둥만 보더라도 이 집이 어떤 형태로 나중에 완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얼추 이렇게 감이 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집을 지을 때도 기둥을 무엇으로 할까? 그 기둥의 모양을 어떻게 뼈대를 잡을까?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몸에도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네, 뼈죠. 네, 그 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척추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척추까지 설명을 드리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척추는 이야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뼈 건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직업병인가 봐요. 이거 어제 또 추가를 했어요. 어제.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이게 직업병이에요. 이게 채널을 돌리다가 주택하고 관련된 무슨 프로 하나가 있더라고요. 집하고 관련된 게. 근데 거기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우리나라의 최초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지어졌냐면요. 1930년대에 지어진 최고령의 아파트가 있어요. 정확하게 1933년에 지어진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 뭐 놀라운 거 아닐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뭐 시멘트가 있으니까 집을 지었겠지. 그런데요, 사장님. 그 아파트가 지금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안에 누군가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아파트 앞을 10년 넘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가 전 직장에 그 광화문에 하고 여의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서대문하고 충정로 거기에 고가 있는 데 있었거든요. 출퇴근하면서 정말 제가 매일 봤던 그 건물이 최초의 아파트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상가같이 생겼지만 이게 일본의 건축가인 도요타 다네오라는 분이 지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도요타 아파트라고 불렀다가 1975년에 다시 아파트로 들어오면서 일반인에게 분양이 되고 오늘까지도 이 안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933년 된 아파트가.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어떻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TV에서 나온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면 지금 벽식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안방과 욕실, 거실과 뭐 옆에 있는 다용도실 이런 데 보면 우리 이렇게 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최초의 아파트가 지금 거의 90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끄떡없는 이유는 바로 기둥식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중간중간에 기둥이 있어서요. 여기만 이렇게 칸막이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은 얘를 넓힐 수도 있고 다시 좁힐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으며 층간 소음이 훨씬 더 이 벽식 구조보다 덜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구조인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거를 할 수가 없느냐? 자재비가 한 평당 몇백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기둥식 구조이기 때문에 1934년에 지은 아파트도 끄떡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신체의 기둥이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뼈죠. 네, 그래서 내 몸에서 가장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뼈 건강, 그 뼈는 어떻게 생겼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물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집안의 기둥이 누구세요? 저는 저예요. 저는 저희 집에 제가 기둥입니다. 저는 제가 행복해야 돼요. 제가 주체적으로 제 스스로 기둥이고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항상 인생의 기둥은 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체적인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자, 우리 인체의 뼈는 태어났을 때는 330개나 된대요. 그런데 얘가 성인이 되면 206개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필요한 애들끼리 만나요.
그래서 하나의 뼈로 만들다 보니까 330개에서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뼈 중에 이거 하나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성인이 가진 206개의 뼈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양쪽 허벅 다리에 있는 허벅다리뼈, 우리가 대퇴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딘지 아시죠? 여기 대퇴골. 이 대퇴골 뼈가 가장 커요. 자, 그러면 대퇴골 뼈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퇴골 관리 정말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 꽈당하고 넘어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드셔서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낙상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 많이 보셨죠? 낙상을 하셨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대퇴골의 문제인데요. 이 대퇴골이 뭐 부러진 것이 도대체 왜 건강하고 연관이 되느냐? 그런 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가장 작은 뼈는 고막 뒤에 중2라고 하는 있는데 등자골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뼈가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큰 뼈 정도, 대퇴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뼈는 생명의 주기가 있어요. 얘도.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까 보세요. 300개가, 330개가 206개로 다시 줄어든다고 한다는 거는 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도 무언가의 인생의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뼈의 생명 주기는 먼저 태어나면서부터 20세까지는 얘는 뼈 성장이에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영양이 있어야 되고 뼈가 길어져야 되지만 이때의 뼈는 일단은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키 크잖아요. 그래서 20살까지는 뭔가 뼈의 어떤 성장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갖고 그거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어야 되고요. 25부터 35살까지는 이때는 골이 광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광석처럼 생성되는 현상을 우리가 광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골 밀도가 최고로 빵빵해야 되는 게 바로 35살까지예요. 자, 근데 우리 보세요. 결혼 안 하신 우리 미혼이신 분들 35살까지는 뭘 제일 우리가 신경 쓰나요? 다이어트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에는 항상 골밀도를 먼저 챙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지금 육안으로 나의 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내가 살을 빼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 몸에 급속도로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든가 건강치 못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에는 골밀도가 이때 빠져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35세까지 골밀도가 최고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그리고 나서부터 1%씩 쬐끔 거기에서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35세까지는 골밀도를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은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전에 양희은 씨 라디오 프로에 사연을 하나 들었는데요. 28살 된 엄마예요. 첫 아이를 낳은 거예요. 28살. 엄마가, 젊은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나서 자꾸 허리가 아프고 뼈가 아프고 이래서 병원에 가서 골밀도를 검사를 했는데 골밀도가 70대 노인으로 나왔어요. 28살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나이는 28인데 왜 뼈가 그렇게 됐을까? 고등학교 때 초고도 비만 또는 그렇게 그러다 보니 본인이 다이어트를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주일에 막 10kg, 한 달에 몇십 킬로씩 빼는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본인이 보이지 않는 이 골밀도를 챙기지 못하고 뭐 한약을 먹고 살을 뺀다든가 뭐 어떤 이렇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골밀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몰랐죠. 결혼하기 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여자가 출산을 하면서부터는 출산할 때 어떤 호르몬이 확 빠져나가죠? 어떤 호르몬이 일을 많이 하죠? 네, 여성 호르몬이 빠져나가죠. 이 골밀도는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세포 얘기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약해져 있는 뼈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을 하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빠져나가니까 완전히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35세까지는 최고로 골밀도를 챙기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칼슘 제품은 35세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나이 드시는 분들도 드셔야 되겠지만 이때부터 35세까지 올라간 것들을 하나하나씩 떼서 쓰는 거고요. 나이가 드시면 칼슘이 분자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뼈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아주 기본적인 거를 들었고요. 지금 이제 뼈 세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만이 우리 바이오 칼슘과 칼슘 마그네슘을 금방 5분 안에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뼈에는 조골세포하고 파골세포라는 게 있대요. 네, 조골세포는 뼈를 만드는 세포, 파골세포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예요. 쉽죠? 이 조골세포하고 파골세포는 항상 뼈 안에 7대3, 8대2의 비율로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돼요. 파골세포가 있어야 된다고? 왠지 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있어야 돼요. 자, 파골세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뼈를 만들다 보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뼈가 기형적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세포라든가 피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가 있고 안 좋겠죠. 그래서 파골세포도 적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골세포가 제대로 일을 안 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동맥경화, 필요 없는 다 쓴 뼈를 다시 뿌개가지고 혈액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뼈가 딱딱해져서 뭉쳐지는 석회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골세포는 칼슘, 인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막 만들어가지고요. 다시 뼈를 만들죠. 그러면 다 쓰고 남은 뼈를 다시 뿌개서 얘가 혈액으로 넘어보내는 게 바로 이 파골세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조골세포는 누구의 명령으로 일을 하느냐? 바로 성호르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야야야야 빨리빨리 뼈를 만들어 이러면 조골세포가 알았어 그 칼슘하고 이런 거 막 반죽을 해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파골세포는 누구의 명령으로 일하냐? 얘는 성호르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는 갑상선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제가 지금 완경이 딱 되면 일단 조골세포는 오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안 와요. 예. 호르몬이 있어야 조골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인데 그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파골세포는 계속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완경이 됐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무시무시한 질병이 바로 골다공증이에요. 앞에 영상이 그 중에서도 갱년기, 그 다음에 폐경기 된 여성들이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골다공증이다 라고 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골세포하고 파골세포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뼈에 구성하는 여러 가지 그 재료를 보니 65%가 무기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엔 칼슘, 35%는 유기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콜라겐이다. 그래서 65%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칼슘인데 칼슘이 빠져나와서 걸리는 게 바로 뭐다? 골다공증이에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위치를 보면 척추, 고관절, 손목뼈예요. 척추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죠. 몸을 지탱하는 뼈가 미세하게 금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저앉게 되죠. 그 통증이 얼마나 아프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 생애에서 척추의 골절이 위험도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21%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척추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체 이야기 때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척추라고 하는 거는 나의 중요한 장기를 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척추를 통해서 다 모든 우리가 경추, 그 다음에 흉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요추, 미추 이렇게 되어 있죠. 흉추라고 하는 가슴뼈에 이 척추에 있는 신경들은 모든 장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가 휘었다든가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바로 나 장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죠. 척추 건강 아주 중요하죠. 꿋꿋하게 끝까지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 뼈 중에서 가장 큰 뼈이기 때문에 이 골절이 생기면은요 아프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뭐냐 삶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삶의 질이 급속도로 떨어져서 계속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바로 이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손목뼈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이렇게 넘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게 이 손목이기 때문에 예, 제 옆에 저희 매니저님
그 상품교육팀 매니저님이 계시는데 오늘 여기 아대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이렇게 넘어질 뻔하다가 예, 이렇게 사례를 또 안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 아대하고 오셨고요. 이따 침 맞으러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0대 이후부터는 이 뼈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때 지지대 역할로 손목을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손목뼈에도 금이 가고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골반 골절이 더 위험한 것은 이렇게 낙상을 어르신들이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 있는 거 말할 것도 없어요. 걷지를 못하세요. 그러면 계속 누워서 지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뭐가 일어나느냐? 네, 폐혈증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뼈 자체가 너무나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뼈가 이렇게 부러지죠.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뾰족하게 부러져요. 예? 또는 금이 가요. 아직까지 우리는 괜찮으니까. 그러면 얘가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이렇게 본드 같은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이 다시 나와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푸석푸석하고 골다공증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뼈가요. 아작이 바스러집니다. 예, 가루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뼈 조각들이 어떻게 되느냐? 혈관을 침투를 하죠. 그래서 폐혈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분들은 골반 골절 정말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뼈 중에서 척추나 대퇴골이 부러지면 아주 치명적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대퇴골의 중요성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얘기하는 마당에 한 번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노인의 우울증하고 관련된 영양소 칼슘이라고 지금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노인의 우울증하고 발생되는 관련된 영양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이 칼슘이다. 왜? 얘가 신경 조절 물질을 얘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우울증을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칼슘이 부족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제품으로 들어오기 전에 기초 상식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까요? 인체에서 가장 많은 미네랄은 칼슘입니다. 칼슘. 예, 그 다음에 기름에 녹는 비타민으로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굳이 섭취할 필요 없는 비타민이 뭘까요? 지용성 비타민 A, D, K. 예,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아시러 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줄 수 있는 미네랄은 네, 여기서 찾으시면 되죠? 예, 칼륨이 되겠습니다. 바나나에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의 원료이면서 정자를 만드는 재료, 성, 미네랄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아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네랄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볼게요. 미네랄은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요만큼만 있어도 돼요. 미량의 영양소, 예, 미네랄. 그래서 아주 조금의 영양소만 그 양만 있어야 되지만 미네랄이 없을 때는 얘가 건강하고 또 직결되기 때문에 참 무시할 수 없는 영양소인 것 같아요. 근데 50여 종에서 인체에서 필수한 것은 지금 16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46종이 다 미네랄인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한 46종, 43종에서 20몇 종은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예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기억나시죠? 이 네 가지 원소만 이 네 가지 원소가 인체를 구성하는데 90%나 차지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5번째 칼슘, 6번째 인까지 합치면 이 6종을 합치면요 98% 이상이 인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 우리 인간은 또 생물은 그냥 이 DNA는 뭘로 되어 있냐?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따 산화, 질소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그 다음에 칼슘, 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그 작은 미량의 영양소 중에서도 조금 더 필요한 다량의 미네랄은 바로 칼슘과 인.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미량의 미네랄은 그 외에 철분, 구리, 아연, 망간, 크롬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족한 영양소 베스트 5 그 조사를 해보면 항상 1위가 이 칼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한국인이 꼭 먹어야 되는 미네랄은 뭐다? 바로 칼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부족하냐? 다예요, 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좀 차 올라야만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먹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어렸을 때는요, 분유를 먹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나마 나아요. 근데 3, 4대가 되면 이제 이유식 다 끊고 이제 성인식으로 오면서부터는 이때 안 먹기 시작하죠.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안 먹냐? 가장 제가 신경 써야 되는 뼈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게 20세까지라고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절반밖에 못해요. 우리 아이들. 아주 걱정이죠. 학원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대로 된 건강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식단을 챙겨서 못 먹기 때문에 아이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나이 때 자녀 있으시면 칼슘 꼭 챙겨줘야 돼요. 그 다음에 19세에서 30세 점점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기본이 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 요 표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요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노인은 하루에 700mg, 그 다음에 성인도 역시 700mg, 청소년이 900 먹어야 돼. 청소년. 누가? 얘네들. 이 12세에서 18세 얘네들은 900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못 먹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아동도 750을 먹어야 돼요. 근데 남녀노소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식구가 이렇게 놀랐어요. 어머나 세상에, 눈 뜨고 못 보겠네? 이러고서는 온 가족이 지금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1위가 칼슘이면서 10명 중에 7명이 칼슘이 부족한데 우리 지크본 글로벌 회사잖아요. 제가 어떻게 한국 거 얘기만 하겠어요? 예, 전 세계에 제가 숲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재단도 있더라고요. 국제 골다공증 재단이 있대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50년까지 세계 골다공증 및 골절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뭐 이거를 연구해야 되나? 이건 느낌 오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게 뭐겠어요. 고령화 시대에 맞추다 보니 지금 전 세계가 다 고령화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할 것도 없이 골다공증을 고령화 이꼴 골다공증 발생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인종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가 있대요. 그래서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순으로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인이 훨씬 더 좀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진화가 됐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동양에 있는 아시아계에 있으신 분들은 골다공증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칼슘, 결핍, 골다공증만 걸리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골다공증은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거고요. 그 외에도 칼슘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질병들이 있는데요. 칼슘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질병 몇 가지가 될 것 같으세요? 맞춰보세요. 10가지, 50가지, 100가지. 예, 정답은 147가지나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처럼 칼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은 그냥 뭐 단순히 뼈만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 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골격 형성 99%, 뼈 치아, 네, 맞습니다. 이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칼슘인데요. 이 중에 1%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1%가 신경 안전 작용,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지혈 작용, 그 다음에 근육의 신장과 수축을 이완, 거기에 체지방까지 분해해 주는 게 바로 혈액에 들어있는 칼슘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슘은 뼈하고 관련된 골격 형성하고 관련된 건 90%, 99% 일을 하고요. 나머지 1%는 혈액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혈액 중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칼슘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이 뚫리게 되겠죠. 그래서 혈액의 1%가 칼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게 되면 그거 역시도 우리가 골다공증에 걸릴 수가 있는데, 뼈에 있는 우리 칼슘을 끌고 혈액으로 보내는 게 바로 누구의 역할이냐? 그게 바로 구갑상선의 역할입니다. 갑상선의 역할.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시는 분들은요, 뼈 칼슘을 많이 먹더라도 혈액의 1%이 역할을 해주는 게 부갑상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신경 조절도 안 돼, 지혈도 안 돼, 수축과 이완, 여러 가지 근육 이런 것들, 특히 심장, 그리고 체지방 분해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무작정 먹었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게 내가 골격과 혈액에 제대로 작용을 하는지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역할을 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응고될 때, 혈액이 응고될 때도 칼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근육과 수축,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할 때도 필요한데, 여기 보면 심장의 근육, 평활근에도 필수적이다. 평활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근육의 막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축과 이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칼슘. 그 다음에 신경 조절 물질, 우리 왜 신경과 신경을 연결하는 거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호 전달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칼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중에 칼슘이 부족하면, 혈액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그거를 갖다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1%의 역할도 대충 보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칼슘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정보, 상식, 그다음에 심화된 내용까지도 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알았어. 그래, 이제 칼슘을 먹겠어. 어떤 칼슘을 먹어야 되는지 제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기둥, 끝까지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칼슘은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원료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체내 흡수율이 얼마큼 좋아야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코베에 있는 제품 중에 이렇게 좋은 원료와 체내 흡수율이 좋은 칼슘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바로 신제품인 바이오 칼슘과,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우리 그 3박자, 3박자로 고르게 밸런스를 잘 맞춰 있는 기본에 충실한 칼슘과 마그네슘 두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슘 대사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만이 이 두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장표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잘 설명을 들으시면 두 제품은 금방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칼슘을 먹어요. 그러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오죠. 그럼 이 위에서 쪼갭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온화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먹으면 위에서 이온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온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이온화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해요. 어떤 환경이 필요하느냐? 비타민 D가 충분한지, 그 다음에 소량의 단백질, 그 다음에 유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위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산도예요. 위액, 위산, 그 다음에 펩신.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고, 위산은 pH 밸런스를 맞추는 거고, 위액은 뭐예요? 우리 점액질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통상 퉁쳐서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위액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칼슘을 먹으면 내 위에서 쪼개져야 되는데, 그때는 위의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온화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어찌됐든 내 몸에 딱 들어오면 소장에서 그거를 쫙쫙쫙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내가 먹은 만큼 100% 흡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이온화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에서 어찌됐든 그거를 흡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뼈로 갑니다. 뼈로 가요. 뼈에 가서 여러 가지 치아라든가 뼈 이렇게 단단한 것들이 골격을 형성을 하는데 99%가 쓰고요. 나머지 1%는 어디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신경, 그 다음에 지혈, 근육, 체지방,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1%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 그 혈액에 있어야 되는 칼슘이 부족하면 골격에 있는 안에 있는 칼슘을 끌고 와서 혈액으로 보내는데, 그때 누구의 역할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갑상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갑상선이 야 이리 와, 나와 함께 혈액으로 가자. 그래서 칼슘을 빼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혈액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혈액에서 다시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들이 일을 해서 계속 이렇게 선순환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온화라고 하는 거에 우리 사장님께서 좀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위에 들어왔을 때 이온화로 쪼개져야 흡수가 잘 되는데, 우리 바이오 칼슘이 바로 그렇게 처음부터 흡수가 준비된 이온화가 된
칼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온 칼슘과 이온 종합 미네랄을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기 전부터 이 병에 담아 놓은 게 바로 저희의 바이오 칼슘입니다. 그래서 위에 들어갔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위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요. 특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40대 이후부터는 위산의 pH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예를 들면 한 2.5 정도 되어 있다가 나이를 먹어가면 위에 어떻게 돼요? 밸런스가 깨지면서 3.5 정도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2.5에서 3.5 정도면 1밖에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10배,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산도에 의해서. 그래서 위에 내가 이런 칼슘을 먹었을 때 이온화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뒤에 가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흡수를 준비를 시켰냐. 우리 칼슘을 이용했어요. 산호칼슘이 물론 이제 탄산칼슘이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탄산칼슘을 먹으면 흡수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산호칼슘은 탄산칼슘으로 시작을 했으나 저희가 플라즈마 공급에 의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미 들어가기 전에 쪼개놓은 겁니다. 플라즈마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입자로 순간적으로 얘를 쪼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가 가지고 있는 칼슘이 이온 칼슘이 되는 거죠. 이온화되어 있는 칼슘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도 알아서 쪼개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이오 칼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칼슘에는 산호가 가지고 있는 풍부하고 그다음에 퀄리티가 높은 칼슘 성분과 플라즈마 공법으로 되어 있는 다량의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미네랄 보면 마그네슘, 게르마늄, 철 이런 것들이 여기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 칼슘이 흡수하려면 마그네슘이 있어야 되잖아요. 별도로 마그네슘을 놓지 않았습니다. 산호 자체에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마그네슘을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산호 자체가 알칼리이기 때문에 알칼리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칼리수는 어디에 좋아요? 아토피, 피부 노화, 변비,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이런 걸로 우리가 알칼리수 많이 찾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산호를 플라즈마 공법으로 이온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흡수가 알아서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알칼리수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하나 생명수, 환원수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젊음의 묘약이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 그 환원력을 측정하는 그 수치인데요. 어떤 물질이 환원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환원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호를 플라즈마 공법으로 이온화를 시켰더니 당연히 알칼리수가 되고 이 물 자체를 검사를 해봤더니 환원수인 거예요. 환원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녹슬지 않으려고 거꾸로 가는 힘을 바로 환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화가 됐다라고 하면 녹이 슬다, 노화가 됐다, 부패한다 이런 뜻이라면 환원이라고 하는 건 녹슬지 않는다, 건강하다, 신선하다, 다시 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바이오 칼슘을 그 환원수를 검사를 해봤더니 세계 3대 명수로 불리는 프랑스, 독일, 멕시코의 샘물보다도 마이너스 326이 더 높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자료 저희 제너럴 바이오에서 얼마 전에 인상을 또 따로 한번 하셔가지고 주신 영상 그 자료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안에 굉장히 그 녹이 빨리 쓸 수 있는 철 성분들을 여기다 담은 거예요. 그랬더니 일반 지하수는 17시간 만에 붉게 완전히 산화가 됐는데 끄떡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바이오 칼슘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온화된 칼슘만 드시는 게 아니라 생명수, 환원수, 그 다음에 생명 젊음의 묘약수까지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런 칼슘이다 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고 거기에 또 하나는 플라즈마 공법으로 산화질소수까지 넣었어요. 아까 제가 인체가 만들어지려면 여러 가지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산화질소라고 해서 우리가 산화질소를 그 플라즈마 공법으로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그게
산화질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산화질소수가 어디에 좋으냐면 혈관에 있는 노폐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성지방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산화질소수까지도 넣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더 작은 크기로 흡수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클러스트 입자를 더 작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클러스트는 물방울의 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물이 클러스트가 20개가 모여서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바이오칼슘에 들어있는 이 이온수는 알카리수보다도 훨씬 더 작은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은 클러스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뚫기에 흡수하기에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특허와 데이터를 보게 되면 플라즈마 공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산호질소를 다량으로 갖고 있는 플라즈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명수, 여러 가지 활성수하고 관련된 연구 자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무첨가물을 보게 되면 우리 사장님들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직급에서 가지고 있는 무첨가물, 착색, 부영제, 향료, 보정료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맛이 어떠시겠어요? 산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릿한 맛에 그 다음에 산화질소수를 넣기 때문에 약간의 뭔가 약품스러운 맛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환원수, 녹슬지 않는 강인한 힘의 맛에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맛은 없습니다. 어서와 이런 맛은 처음이지 이러실 수 있어요. 거의 약과 같은 칼슘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안에 칼슘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하루에 2번 1회당 50ml를 드시면 되는데요. 저희 1일 권장량에 따라서 보시면 성인이 700ml를 먹어야 되는데 저희는 칼슘이 111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량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110 정도 되는 이 칼슘이 순간적으로 이온화가 되어 있는 것을 내 몸에 넣어놓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게 될 수 있는 직효성과 숙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항상 우리가 매번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칼슘을 많이 먹게 됐을 때 뭐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심장에 무리가 있는다라는 거를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칼슘의 양이 무리가 될 수 있는 함량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칼슘은 고함량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량이 적진 않지만 일상적으로 쉽게 드실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신비로운 바이오 칼슘을 제가 이미지로 하나 총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산호로 우리가 플라즈마 공법에 의해서 쪼개놨죠. 이온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슘과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이 이온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산호질소수까지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검사를 해봤더니 환원수래요. 늘지 않는 젊음의 묘약의 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장 작은 입자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클러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이 바로 바이오 칼슘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칼슘은 처음부터 흡수가 준비되어 있는 이온화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위 상태가 좋지 않거나 또 연령대가 많으셔서 칼슘을 먹었을 때 제대로 흡수를 못하실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적절하게 권해주시면 좋을 게 바로 바이오 칼슘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주 기본에 충실한 저희의 칼슘과 마그네슘. 먼저 나온 첫째 칼슘이죠. 네, 칼슘과 마그네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슘과 마그네슘은 이렇게 우유에서 뽑아낸 유청칼슘으로 되어 있어요. 유청칼슘이라고 하는 거는 우유에서 원심 분리를 해서 그 중에서 필요한 칼슘만 쏙 걷어낸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칼슘 종류 중에 뭐가 좋으냐? 유청칼슘의 좋은 점은 흡수율이 다른 칼슘보다 2배 이상 그래도 높다. 이온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흡수율이 높다. 그래서 누구한테 훨씬 더 유리하냐? 갱년기 여성, 완경기 여성. 갱년기가 언제죠? 갱년기라고 하는 거는요. 완경이 되기 5년 전, 완경된 후 5년 전, 합의 10년 기간을 우리가 갱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갱년기는 완경이 끝난 이후가 아니에요. 저 갱년기입니다. 저 갱년기예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갱년기 이후부터는 훨씬 더 유청칼슘이 먹었을 때 훨씬 더 영양 공급까지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희 칼슘과 마그네슘은
트리플입니다. 예, 얘는 아예 그냥 세 가지의 삼박자가 아주 밸런스를 골고루 갖춰 있으면서 부원료까지, 활력을 줄 수 있는 부원료까지 들어가 있는 게 장점이 되겠는데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2대1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장에서 비타민C가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 D까지 되어 있습니다. 함량이 210, 105, 그 다음에 3.4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IU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시죠? 예, 밴드에 보니까 몇 IU로 되어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셔서 예, IU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10, 105, 136 IU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를 예, 아주 적절하게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누가 드셔야 되냐면 나는 바이오 칼슘을 죽어도 삼킬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걸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원료를 보면 10종의 식물화학 추출물까지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블루베리, 귀리, 녹차, 시금치, 토마토, 호두, 연어, 적호두, 마늘, 브로콜리. 그 다음에 칼라만시, 오렌지, 인삼 발효, 그 다음에 유담배, 가수분해 한 거, 그 다음에 홍화씨, 상어, 연골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부원료로 뼈하고 관련되어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성분들이 부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사장님들이 권해주실 때 일반적인 칼슘 중에서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칼슘 좋은 거 알겠는데 걱정된다. 나 담석증이 있다. 이거 많이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담석증은 어디에 생기는 건가요? 예, 담에서 생기는 거죠. 예, 췌장에서 생기는 겁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무엇을 뿜어내는 거죠? 예, 소화효소, 각종의 모든 소화효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여러 가지 각종의 효소를 뿜어내는 게 바로 이 췌장이에요. 그래서 담석증에 걸리시는 분은 칼슘하고 그닥 상관이 없습니다. 뭐하고 상관이 되어 있냐면 소화효소예요. 다 보시면 담석이 잘 걸리시는 분들은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걸리냐? 네, 이런 음식들을 자기가 체질적으로 좀 피해야 되시는 분이죠. 시금치, 견과류, 육류, 초콜릿, 짠 음식, 냉동, 가공, 맥주. 어머, 맥주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너무 내 몸에 체질에 맞지 않는데 계속해서 먹고 그 췌장에서 여러 가지의 효소들이 자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서 생기는 결정체가 바로 담석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담석이나 요로결석이나 왜 칼슘하고 걱정을 하냐면 얘가 다 석자로 끝나잖아. 요로결석, 담석. 예, 돌의 형태인 거예요. 맞아요. 얘가 돌의 형태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나 보면 칼슘 수산염, 칼슘 인산염 이런 걸로 되어 있지 딱 칼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칼슘과 비슷한 여러 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거는 칼슘을 먹었을 때 그대로 생성되는 성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식생활을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성인, 청소년들이 먹어야 되는 지금 칼슘량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되어 있는 칼슘은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사 보셨죠? 칼슘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몸에 부작용.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대 광고도 무섭지만 과다 복용도 무섭습니다. 무엇이든 칼슘뿐만이 아니라 과다 복용하면 좋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 지금 현대인들은 대한민국 사람을 포함해서 칼슘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부족하다는 거 아까 보셨죠? 그래서 특히 어떤 분들이 드셔야 되냐면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이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 50대부터는 급격히 일어날 수가 있어서 이런 분들 왜? 봤더니 폐경이 되면서 아까 조골세포가 여성 호르몬에 관련돼서 지시를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다 보니까 조골세포가 생성이 안 되고 계속 파골세포가 이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누가 또 우리의 그 바이오 칼슘을 드셔야 되냐면 소화 불량이신 분들은요. 정제된 칼슘을 드시면 잘 흡수가 안 돼요. 위 환경이 일단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되면 우리가 또 제산제 먹잖아요. 겔포땡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칼슘을 드신다 하더라도
역시나 그 안에서 이온화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바이오 칼슘을 드셔야 되는 거고, 역시 여성분들이 완경기 됐을 때 드셔야 되고, 노인분들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예, 고관절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드셔야 되고요. 한 번 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65세 여성과 70세 남성은 기본적으로 드셔야 되고, 조기 폐경이 됐거나 이미 완경이 되신 여성분들,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아셔야 돼요. 그 골다공증은 유전적인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50% 이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관련된 논문을 보면 50% 이하라고 나와 있는 논문은 거의 없습니다. 예, 골다공증은 거의 다 50%에서 80%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모계가 중요해요. 우리 엄마가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 아까 28살이신 애기 엄마 10대 때 훅 살 빠지는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때 본인의 골밀도가 빠지는 걸 모르죠, 당연히. 예, 그러다가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여성 호르몬이 쫙 빠져나가다 보니까 예, 조골세포가 그때부터 일을 또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골다공증이 더 빨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은 흡연. 네, 혈관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때 혈관을 막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칼슘 흡수를 막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들이 칼슘의 흡수를 막습니다. 그 커피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는 게 커피예요. 예, 커피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칼슘을 더 많이 챙기고요. 낮에 되면 이렇게 햇볕에 한 바퀴 좀 돌고 오려고 해요. 점심시간에. 그 이유가 커피를 포기는 못해요. 예, 그러니 내 몸에 칼슘은 부족한 걸 제가 인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칼슘도 적절하게 흡수를 하면서 비타민 D 흡수를 위해서 저는 바깥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 비타민, 예, 꼭 비타민 D 흡수를 하라. 그 다음에 꼭꼭 씹어 먹기. 이거 뭐예요? 꼭꼭 씹어 먹어야 위액이 천천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칼슘이 더 흡수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칼슘이든 우리 칼슘과 마그네슘 3박자를 고루 갖춘 기존에 있는 칼슘이든 간에 언제 드시면 좋으냐면 식후에 바로 드시는 거를 저는 더욱더 추천을 해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산이 너무 세서 오히려 이렇게 제산제를 드시는 분들은 속은 쓰리진 않겠지만 위환경을 이렇게 안 좋게 칼슘이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생각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흡수가 잘 되는 바이오 칼슘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칼슘을 효도 칼슘이라고 이렇게 또 별명을 지어봤어요. 예, 다른 할머니들 다 속 아파, 허리 아파, 다 지팡이 메고 있는데 우리 이 할머니, 예, 어때요? 멋있는 시니어죠? 예,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생수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바이오 칼슘을 가지고 다니면서 약처럼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두 제품 이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바이오 칼슘과 칼슘 마그네슘을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바이오 칼슘은 물약이에요, 물약. 예, 칼슘이 물약으로 되어 있는 거고 칼슘 마그네슘은 알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칼슘의 함량을 보면 바이오 칼슘은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숫자가 커졌네요. 네. 111.6입니다. 1000 아닙니다. 오타 이렇게 가려야지. 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은 칼슘이 210mg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700 또는 800까지는 함량이 그다지 많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에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다 복용을 하지 않으면서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칼슘은 속효성, 이미 이온화로 쪼개냈기 때문에 흡수가 너무 빠르고 이용률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내 몸에 빠르게 소장까지 이용될 수 있도록 아주 초고속으로 얘는 흡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완벽한 생명수를 빠르게 흡수하자. 그 다음에 3중의 복합 기능성, 기능에 충실한 칼슘과 마그네슘은 이상적인 비율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노인, 성인, 청소년, 아동들에게 필요한 권장량을 드시려면 저희 제품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하루 권장량보다도 2배 정도를 더 드셔도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이거를 정말 더더욱 쉽게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바이오 칼슘은 죽,
칼슘, 마그네슘은 흰쌀밥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좋은 칼슘, 미네랄 성분들은 그대로 들어가 있지만 이거를 얼마만큼이 흡수시킬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냐. 그래서 바이오 칼슘은 알칼리수면서 이온화로 이미 시켜놨고 거기에 산화질소를 넣은 산화질소 수까지 들어가 있어서 혈관까지 좋고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봤더니 환원수더라. 녹슬지 않더라. 생명수고 이것들을 가장 작은 입자로 만드는 클러스트, 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칼슘과 마그네슘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삼박자를 고르게 갇혀 있으면서 식물 추출물과 그 다음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력을 해줄 수 있는 뼈에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성분까지 들어있는 밥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실 것 같은데요. 예,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 0.1초 드리겠습니다. 예, 찰칵. 예, 되셨죠? 자,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도저히 못 먹겠다. 네, 맛이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런 맛은 처음이죠. 네, 맛이 있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산호 자체 생각해 보세요. 일단 비린내가 나겠죠. 네, 꺼끌꺼끌한 비린내가 날 거예요. 거기에다 산화질소수. 그거를 또 작은 입자로 쪼개놨어요. 그러다 보고 그리고 그게 또 알칼리수래요. 그러다 보니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맛이 예민하거나 아이들한테 주기에는 성분 자체는 너무 좋지만 맛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처럼 드실 수 있는 분한테 권해드려요. 아까처럼 우리 시니어 되시는 분들, 식후에 어르신들이 약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한 잔씩 드시고 입가심으로 물을 이렇게 따뜻한 미온수 같은 거를 한 잔 드신다든가 이렇게 권해드리고요. 어떤 거와 섞어 드시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감히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들께는 이렇게 제가 어떤 거와 섞어 드세요. 그럼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게 소비자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솔직하게 맛은 좋지 않지만 속효성과 이용률이 높으며 그 다음에 이거를 먹었을 때 내 몸의 흡수가 일반 칼슘보다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약처럼 드실 수 있는 그런 칼슘제다라고 한 번 더 이 제품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수소수에 타서 드신다든가 여러 가지 뭐 쉐이크에 타서 드신다든가 여러 가지 또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예, 이런 것들은 본인의 우리 사장님들의 입맛에 따라서 어떻게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소비자분들에게는 식후에 바로 드셨을 때 이온화가 되어 있어서 흡수가 빠르지만 그래도 식후에 바로 약처럼 드시게 되시면 훨씬 더 몇 배의 더 이용률과 속효성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오 칼슘과 칼슘 마그네슘 기본에 충실한 우리 칼슘 마그네슘 제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어떻게 우리 사장님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 우리는 치쿠퍼 외치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위아 치쿠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